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집값 폭등보다 폭락이 더 안 좋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집값 폭등은요, 한국 경제의 암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같이 폭등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거다. 다 빚으로 샀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한국 경제의 암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가계부채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제에서. 그러니까 가계부채 안 터지게 하려고요. 지금 물가 올라가서 죽겠는데 시중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있어요. 다음 정부까지만 잘 떠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데 가계부채는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에 걸렸으면 뭐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좀 심각하면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수술을 해야 된다. 진통제 맞아야 되죠. 칼 대야 되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입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나는 증상이 그렇게 티는 안 난다. 지금 굉장히 커졌지만 아프지 않고 그래. 그런데 이거 수술하면 되게 아파. 그리고 몇 주 동안 아파. 거기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몸에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것보다 암 수술하는 게 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한땡 경제학회. 이해해야 될 점은 가격 폭락이 폭등보다 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데요,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등을 했던 게 정상화되기 위해서 폭락을 하는 거다. 정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폭락이다. 그러면 폭등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정상화되면서 폭락하는 거는요, 폭등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폭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경제적 문제점들이 폭락하면서 드러날 뿐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버블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의 버블 경제가 91년도에 터지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짱구, 극장판 이런 거 보더라도요, 버블 시대 때 살았던 막 50대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버블 경제를 그리워한다. 왜? 집 사긴 힘들었지만 경제는 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살기 좋고. 근데 그거는요, 그 버블이 왜 생겼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죠. 올라간 엔화 가치로 여기저기 막 사재 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기업들 수출은 잘 안 되는데 땅 사는 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맨날 땅이나 사고 자빠졌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부풀려졌고, 그때 막 일본인들 돈질할 장난 아니었었죠. 일본 엄청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사는 수준만 봐서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다 버블 경제, 자산 가치 거품으로 인해 생겼기 때문에 터졌을 때 작살이 났죠. 그러면요, 버블 경제가 안 터졌으면 작살이 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버블이 문제였던 거지, 버블이 터진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버블은 언젠가 터지는데 터지니까 안 좋은 영향들이 그때서야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버블이 터졌으니까 버블이 터지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인과관계도 모르고 국어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다. 아니면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막 이런 데서 이야기하죠. 무주택자에게 마냥 좋은 일인가? 떨어지면 무주택 서민에게도 좋을 게 못 된다. 전세금 이하로, 전세 안 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세금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고 해서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세금도 떨어지는 분위기죠. 그러면요, 깡통주택이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 피해자가 대다수냐?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이 다 지금 전세금 날려서 나중에 집 살 여력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금 납부를 포기하고, 그거는요, 집주인의 문제인 거고 개혁해야 할 사회의 악이지, 전세금 낸 무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니까 집값 떨어지면 안 돼, 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따위로 말하고 있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맨날 폭락하면 안 좋대요. 그리고 지금도 막 이런 기사들 뜨죠. 이사 주문 1년 새 반토막, 한 달 벌어도 적자만 사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데가 뭐예요? 이삿짐센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체, 청소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까 부동산 폭락하면 안 되고 지금 거래 살아나야 돼. 대통령 부동산 빨리 살려야 돼. 잘 보세요. 월평균 3, 4천만 원의 매출, 인건비 2천에서 2,800만 원, 차량 유지비, 차량 4대, 사무실 임차료 400. 이 정도 되고 있는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불황이 됐다고 해서 호황기 때 잘 나갔으니까 계속 호황만 해주세요, 남들 죽들만 듯, 이 이야기 해야 돼요? 서민들이 힘들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비탄감 문제 본질,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막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건 엄청 까느라 바쁘고 홍남기 까느라 바쁘고 그랬는데, 이번에 문제의 본질 하면서 되게 막 길게 써주죠. 막 그러면서 뭐 새출발 기금, 요거 자영업자니까 요건 탕감이 맞는데 영끌이나 비투 탕감해주진 않는다. 탕감해주지 않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화만 더 돋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탕감해주지 않는다. 본질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비탕감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실드 쳐주고 있어요. 자, 탕감, 비투 손실의 탕감 논란. 여기서 문제가 뭐냐? 청산가치 탕감할 때 요게 가장 이슈였죠.
모든 재산을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청산가치를 정할 때 기존엔 코인 주식에 원금을 따졌는데 이제는 잔존가치를 따진다. 즉 코인 주식이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어요. 내가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얘가 4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기존에는 요 1억 가치를 가지고 청산가치를 했는데 지금 요 4천만 원으로 해준다. 그럼 빚 4천만 원은 회생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전재금 많이 까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탕감이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탕감을 하는데요. 1억짜리 집 싼 거 하나 살고 있고 막 여기서 살다가 힘들고 막 자영업 하다가 코로나로 호시국에 무너져서 이런 사람들 빚이 막 2억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코인 주식은요. 빚내서 샀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1억 해가지고 내 돈 한 2천 들어가서 8천 샀어요? 근데 얘가 떨어져서 4천이 됐어요? 혹은 아예 빚만 내가지고 샀어요? 떨어져서 4천이 됐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2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오르면 1억 개이득. 떨어지면 내가 아니라 빌려준 데서 개손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 이게 원금 탕감이 아니고 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청산가치를 저렇게 정했느냐. 도박빚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투자하다가 생긴 빚을 왜 탕감을 해줘야 되냐. 이 이야기인 거고 이거를 현실화에 맞춰서 물론 어떤 것들은 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빚이 많아졌는데 부동산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투기해서 부동산을 사서 올랐던 게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은 청산가치를 합당하게 해주는 게 맞지만 저렇게 일희일비하고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 4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얘가 다시 1억 올라가면 1억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장난질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탕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빚탕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개인회생이랑 다르게 뭐 영끌들 안심 전환대출해주고 뭐 빚투 이자 지원해주고 이런데 빚탕감 정책이 없는데 왜 그러냐. 저번에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탕감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저런 게 있는데 어떻게 탕감이 없다고 하냐. 거기다가 지금 상황 세계 경제 추세를 봐야 돼요. 핵심은 인플레가 지금 CPI가 8.5%입니다. 이게 지금 9.1%에서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요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다가 얘가 9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맨날 언론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5억 올라놓고 5천 떨어진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었죠. 그런데요. 미국의 물가는 2%대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9.1까지 올라갔다가 8.5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도 아니죠. 문제는요.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마이너스 0.6%가 된 게 아니라 상승률이 8.5%가 올랐는데 마이너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 인플레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8.5%인데 이게 어떻게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는 총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직도 긴축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었어요 아직.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은 달러같이 올라가면서 유가가 잠깐 떨어졌는데 달러 긴축을 멈추게 되면요. 증산이 막 그렇게 합리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식료품이나 이런 거는 역대 최고 인플레를 찍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정책이 뭐예요? 임금 인상 자제. 임금으로 인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그 외적인 집값이나 뭐 이런 걸로 인플레이션 올랐던 거 있잖아요. 식료품, 유가 이런 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생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어느 게 더 안 좋아요? 근데 얘를 억제하겠대. 나오고 있는 거.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억제하겠대요.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 지원 막 한다고 해놓고 은행에 떠넘기고 있어요. 유동성을 회수해도 모자랄 판에 금융 지원해가지고 이자 깎아가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유동성 회수를 억지로 막고 있다. 물가 상승 억제되는 거 힘들어지죠. 생계형 비투 아닌데 지원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래요. 올라갈 땐 그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는데 벼락거지들아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 멍청이들아 근로소득으로 돈 모으겠다고 이런 멍청아 막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더니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대다수는 아니겠죠. 근데 그 여론을 언론에서 만들었죠. 왜냐면 규제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식료품이나 뭐 유가 이런 것들의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 버린 달러 가치. 그러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잡아야 돼요? 원화 가치를 올리는데 원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미봉책 쓰고 죽겠다고 하면서 다 지원해주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 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 이자 장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다 금리 올라가면서 그 예대금리 차이 늘어나면서 수익 버는 건 다 똑같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적게 하고 있어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계속 은행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맨날 우리 당일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값 폭락하면 망하니까 집값은 올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당일론 아니에요? 근데 맨날 무주택자 집값을 내려가야 한다는 당일론. 우리가 당일론만 이야기했어요? 이래서
가계부채 분석했죠. 세계 경제 분석했죠. 금리에 대해서 미리 다 예측해놨죠. 왜 거품인가 지금 살 사람이 없는 수요 분석해놨죠. 공급 부족 아니라는 거 분석해놨죠. 그 다음에 노후 대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 다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출산율 이런 거 다 분석해놨는데 당위론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언론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당위론을 얘기한대요 자꾸. 영상을 몇 개를 찍었는데 다 당위론만 얘기하고 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몇 개는 더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상황인지? 실질적으로 당위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폭등보다 안 좋으니까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당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저들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순자산 증가 중에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순자산이 3,239조인데 부동산만 2,825조가 증가했어요. 이거 다 뭘로 증가했어요? 빚. 1억짜리 아파트가요 2억이 됐어요? 한 개만 거래됐어요? 빚은 1억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단지가 200세대짜리 단지다. 그러면요 이 200세대의 시세가 다 2억으로 올라버려요. 그러면서 자산가치를 늘려버려요. 순자산가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가치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산 뻥튀기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증가분은요 문제예요. 엄청난. 그걸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막상 그래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엄청 피해 볼 것처럼 폭락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때 산 사람이랄까요? 지금 피해 받겠어요? 피해 본 사람들은 언제 산 사람들이에요? 이때 산 사람들이죠. 정상화돼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때 산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이 도중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도중에 들어갔다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값 폭락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 사이에 거래량이 얼마나 많아요? 거래량이 이때 많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요때 거래량 요만큼 나올 때가 엄청난 문제였던 거지.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예요? 근데 집값 폭락하면 다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죠. 문제 죽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이에요. 이때 들어갔는데 못 판 사람들. 집값 거품을 맹죠.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방법. 집이 원래 투기를 위해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투기하자 해가지고 가격 올려놓고서 떨어지면 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집은 뭐예요?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게 부동산의 본질인데 본질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투기 상품으로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심리를 만들고 공고심리 자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게 만들었던 그게 문제인 거지. 집값 폭락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왜? 그 폭락이 비정상적인 폭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품이 꼈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봉책들이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자, 2022년 2월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겨냥하면서 돈 풀면서 물가 잡겠다는 정부와 하면서 엄청나게 까댔는데 지금 돈 풀고 있죠. 물가를 더 잡아야 될 상황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풀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와 하는 지금은 안 까요. 바이든, 유류세 한시 면제, 정치적 미봉책. 유류세 면제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까도 윤석열은 못 가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지들이 다 미봉책이라고 했던 것들 지금 다 미봉책으로 내놓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아무도 안 까니까 우리가 까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까는 게 덜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깠기 때문에 아 이거 과도하다 잘못됐다 잡아주는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정책까지 잘못된 걸로 까내리고 있으니까 편드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저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깔 건 깠어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투성인데 찬양하고 있으니까 까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심하게 깠다 그러면 저희도 요거는 정정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도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딱히 생각나는 건 거의 없지만 층간소음 그거 확실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이야기를 한다. 깔 걸 까는 거지. 그런데 깔 게 많으니까 많이 까는 건데 라이트하우스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정치병 환자들이에요. 진짜. 정치 유튜브로 바꿨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열심히 가고 있는 그딴 허접 쓰레기 같은 유튜브랑 같은 줄 아나. 그리고 지금 물가 잡혔어요? 밥상 물가 비상이래요. 추석 앞두고. 그 다음에 CPI 꺾인 것 의미 있나?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 물가는 10.9%, 그 다음에 주거비용 5.7%로 급등했다.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다른 물가 잡히면 뭐하냐? 수치상으로 잡히면 뭐예요? 수치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폴 볼커가 그거 잡으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던 건데 그거 우습게 보고서 그 전에 물가 수치 바꾸고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물가 다 빼버리고 변동성 큰 거 다 빼버리고 물가 잡혔다 하다가 물가 안 잡혔어요.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학자 절반 이상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예요. 초기. 인플레이션율이 꺾였어요. 그러면 물가는요 상승폭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정상화? 막을 수 없죠. 오른다고 했던 것들 다 지금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왜 이 허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이야기 해가면서 얼마 안 갈 거다 희망 고문만 하고 있죠.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이야기하던 오른다는 요인은 공급 부족은 거짓이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던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금리는 진짜였으니까. 본질에서 외면해서 거짓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맞아가고 있죠. 집값만 이제 떨어지면 돼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인 거고. 왜냐면 부동산은 타성기간이 길고 황금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은 빨리 떨어졌다가 몇 달 길게는 1년 만에 다시 오른다면은 부동산 4, 5년에 걸쳐서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앞으로. 결론. 폭락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주택 가격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정상화다. 이딴 식으로 구라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당위론 아니에요? 당위론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계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반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건 너들이다. 폭락하면 큰일 난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폭락은 문제가 없는 게 폭등했던 것이 정상화가 되는 거다. 제가 정상 체중인데 한 40kg 쪘다가 한 5kg 빠지고서 갔는데 40kg 쪘을 때 본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살이 쭉 빠졌네. 어여 이거 먹어 하면서 그거 주면요 거기서 살 더 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몸매는 아니죠. 35kg 더 빼야지. 그게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고 몸이 건강한 것처럼 경제가 건강하려면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될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속지 마라. 핵심은 정상화 추세가 시작됐고 경제 상황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건요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내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품이 이미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터지는 거를 상쇄할 정도로 제2의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를 다시 제로 금리까지 순식간에 내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집값이 다시 정상화가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